안녕하세요. 쉬운 설명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MBS와 관련 있는 여러 가지를 다루려고 합니다. 앞으로 제가 만들 CDO에 관한 영상, 2008년 금융위기에 관한 영상에서 언급될 내용들이라서 한번 얕게 알아보고 가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내용 요약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알아볼 건 이렇습니다. ABS, MBS, CDO의 종류. 그 중에서도 MBS의 종류를 조금 더 알아볼 거고요. 미국의 상업은행, 투자은행, 신용평가회사, 미국의 개인 신용등급, 글래스-스티걸법, 많은 사람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이유, 이렇게 6가지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ABS, MBS, CDO의 종류를 정리해놓은 표를 보여드릴 텐데요. 화면에 띄우기만 하고 읽지는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ABS의 종류입니다. 다음으로 MBS의 종류입니다. 다음으로 CDO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ABS를 전체적으로 정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읽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ABS, MBS, CDO의 뜻을 간단하게만 알아보면 ABS는 유동화하기 어려운 자산을 유동화한 증권, MBS는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유동화한 증권, CDO는 여러 종류의 채권을 유동화한 증권입니다. 다음으로 MBS의 종류를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MBS는 유동화 대상이 뭔지에 따라서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RMBS 주거용 부동산, CMBS 상업용 부동산입니다. 그리고 누가 보증하는가에 따라서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에이전시 MBS, 정부 보증 MBS, 넌 에이전시 MBS, 민간 MBS입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이 돈을 받는 방식에 따라서는 크게는 두 가지로, 작게는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크게는 패스트루, 페이트루로 나눌 수 있고, 작게는 MBB, MPTS, MPTB, CMO로 나눌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돈 받는 방식에 따른 분류는 잘 모르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해서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대신 이 중에서 CMO만 다른 영상에서 알아볼 계획입니다. 참고로 2008년 금융위기 때 MBS 중에서도 RMBS가 문제가 됐습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상업은행, 투자은행, 신용평가회사를 알아보겠습니다. 은행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업은행 CB, 투자은행 IB입니다. 상업은행은 예금 대출 업무를 주로 하는 은행입니다. 주 수입원은 예대마진입니다. 투자은행은 고객들의 예금을 받을 수 없는 은행입니다. 대신 주식, 채권 같은 것에 투자하거나 기업의 인수합병에 관여해서 돈을 버는 은행입니다. 참고로 투자은행하고 증권사하고 다른 거라고 합니다. 미국의 상업은행, 투자은행이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면 이렇습니다. 이건 읽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설명하면 빨간색 글자로 되어 있는 베어스턴스, 메릴린치, 리먼브라더스는 2008년 금융위기 때 다른 은행에 합병되거나 파산해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신용평가회사에는 무디스, S&P, 피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신용평가회사가 있다고 하는데 무디스와 S&P가 미국 내 점유율이 80%고 피치는 15%라서 사실상 이 세 회사가 전부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신용평가회사는 국가, 기업, 채권에 신용등급을 매기는 일을 합니다. 신용평가회사별로 신용등급이 다른데요. 이 표와 같습니다. 표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요. 맨 왼쪽이 무디스, 가운데가 S&P, 오른쪽이 피치입니다. 무디스는 신용등급을 AAA 등급에서 C등급까지로 나누고요. S&P와 피치는 AAA 등급에서 D등급까지로 나눕니다. 세 회사 모두 중간에 빨간 선을 기점으로 투자 적격, 투자 부적격으로 나눕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개인 신용등급을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개인 신용등급을 크게 세 등급으로 나눈다고 합니다. 최고 등급이 프라임, 그 다음 등급이 RTA, 그 다음이 서프라임입니다. 프라임, RTA인 사람들에게 해준 주택담보대출을 우량등급 모기지라고 하고 서프라임인 사람들에게 해준 주택담보대출을 비우량등급 모기지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개인의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파이코 스코어라는 걸 사용한다고 합니다. 300점에서 850점까지로 점수가 나뉘는데요. 점수가 높을수록 고신용자로 평가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글래스-스티걸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글래스-스티걸법은 1933년 대공황이 한창일 때 만들어졌습니다. 내용은 간단히 말해서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하는 겁니다. 상업은행은 고객들한테 예금 대출 업무만 하고
투자은행은 주식 채권 같은 데 투자하고 기업 인수합병에 관여하는 일만 하라는 겁니다. 이게 1933년에 만들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상업은행이 투자은행 업무까지 했습니다. 그러다가 1929년 대공황 때 상업은행들이 투자한 돈을 날렸는데 그 돈에는 고객들 예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업은행이 망하면서 은행에 예금을 했던 고객들까지 같이 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예금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서 글래스-스티걸법을 제정했다고 합니다. 글래스-스티걸법은 1933년 이후로 오랫동안 유지되어 오다가 1986년부터 법이 조금씩 바뀌면서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경계가 조금씩 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99년 클린턴이 대통령이던 때에 사실상 폐지됐습니다. 이 법이 사실상 폐지되자 상업은행은 노골적으로 투자 수익 극대화를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파생 상품에 투자했고 투자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팔기 위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무리하게 늘렸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2008년 금융위기 때 수많은 상업은행이 파산 위기에 처했고 미국 정부는 은행 고객들이 예금을 잃는 걸 막기 위해서 세금을 투입해서 상업은행을 살려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금산분리법이 글래스-스티걸법과 비슷합니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한다고 해서 금산분리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경제용어 13에서 상업은행이 고객들한테 100억 원어치 주택담보대출을 해주고 그걸 SPC에 팔아서 돈 80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업은행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받은 돈 80억으로 새로운 고객들에게 주택담보대출을 해줍니다. 그리고 80억 원어치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또 SPC에 팔고 돈 60억을 받습니다. 그리고 60억으로 또 새로운 고객들에게 주택담보대출을 해줍니다. 실제로 이게 몇 번까지 반복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복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대출이 확대돼서 서민들도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반복을 어느 정도로 하는지, LTV, DTI, DSR 같은 대출 비율을 어느 정도로 책정하는지에 따라서 좋은 게 될 수도 나쁜 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